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AI 기술이 가진 문제점 중에 하나로 논의되는 환각, 즉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알아보고 이 문제가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불교적 통찰을 던져두는지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 AI 환각 현상은요, 단순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AI가 가진 그 창조적 특성의 한 측면일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 AI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 과정에서요, 우리는 이제 흥미로운 현상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로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바로 그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2022년 오픈 AI에서 챗 GPT를 처음 출시해서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그런 즈음이었습니다. 한 사용자가 챗 GPT에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그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뭐 이렇게 명백히 비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챗 GPT의 반응이었습니다. 챗 GPT는 이 터무니없는 질문에 대해서요, 마치 어떤 실제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매우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쭉 작은 글씨로 돼 있긴 한데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챗 GPT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은 역사서적인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입니다. 15세기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에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한 담당자에게 크게 분노해서 맥북 프로와 함께 그를 밖으로 던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조선시대 통치자로서 세종대왕이 어떻게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로 유명합니다. 또한 세종대왕의 열정과 업무 처리에 대한 철저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상당히 그럴듯하죠? 물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없습니다. 당연히 뭐 맥북 프로라는 이 랩탑이 조선시대에 사용되었을 리도 만무하고요. 이 황당한 답변은 시대착오적인 어떤 오류를 담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AI는 실제 있었던 일처럼 그럴듯한 맥락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AI의 환각 현상,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각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그 AI의 작동 원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AI는 기본적으로요,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확률적이고 통계적인 방식으로 가장 적절해 보이는 답변을 생성하게 돼 있죠. 이 과정에서 AI는요, 세종대왕이라는 역사적 인물,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라는 역사적 사실, 그리고 또 분노를 일으켜서 물건을 던졌다. 이러한 인간 행동 패턴을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낸 것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요, AI 답변이 단순히 무작위 생성이 아니라 나름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AI가 단순히 단어들을 무작위로 조합하는 게 아니라 학습한 단어를 바탕으로 해서 그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를 구성해낼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또 다른 시사점은요, 이 AI의 불확실성에 대한 처리 방식입니다.
이 점은 그 AI가 이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식이 우리 인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는 점을 시사하고 있죠. 물론 2025년 현재의 챗GPT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뭐 그런 사건은 없었다. 이렇게 딱 올바르게 답변하도록 개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AI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환각 현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래도 더 근본적인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AI 환각 현상은 단순히 해결해야 될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AI가 가진 어떤 본래적인 창조적 특성의 한 측면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AI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노엄 촘스키. 노엄 촘스키는요, 1928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대석학이죠. MIT에서 수십 년간 교수로 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언어 생등론, 그리고 뭐 생성 문법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노엄 촘스키가 평생에 걸쳐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제기한 핵심 질문은 바로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언어를 배우는가, 뭐 이런 의문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면 그 환경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합니다. 촘스키는 이 현상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 생득설이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촘스키의 주장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이미 내장되어 있다는 거죠. 촘스키는요, 이것을 LAD, 일종의 언어 습득 장치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노엄 촘스키에 따르면요, 우리 뇌에는 이런 규칙,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이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촘스키는 바로 이 우리가 쓰는 언어도 이것과 비슷하다고 봤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생성 문법 이론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촘스키 박사는요, 모든 인간의 언어에는 보편적인 문법 구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Colorless green ideas sleep furiously.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무색의 초록 아이디어들이 격렬하게 잠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문장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문법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의미로는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사실 촘스키가 예로 만들어낸 유명한 문장인데요. 뜻으로는 완전히 말이 안 되지만 영어의 언어민들, 네이티브들은 즉각적으로 이것이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라고는 판단합니다. 이것은 우리 뇌의 문법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이미 내장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촘스키의 이론이 현대 AI 연구에도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는데요. 이렇습니다. AI가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도 우리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어떤 언어 습득이 어려운 이유가 왜요? 바로 어쩌면 우리 인간의 뇌에 이러한 언어 능력을 완벽하게 모방하지 못하는 이 뇌에 내장된 우리의 언어 능력이죠. 이것을 완벽히 모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결국 촘스키의 이론은 우리에게 아주 매우 도전적인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는 과연 단순한 학습일까? 아니면 우리 내면에 이미 내재된
능력의 발현일까? 바로 이 고민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은 이제 우리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노엄 촘스키는요, 우리 이 챗GPT를 비롯한 클로드라든지 구글의 제미나이 등등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 어떤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다거나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촘스키는요, 이러한 시스템들이 단순히 어떤 통계적인 패턴 매칭을 수행하는 것, 일종의 짝짓기를 수행하는 것 뿐이지 인간의 언어 습득 과정 그리고 인지 과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노엄 촘스키가요, 최근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그 챗GPT의 거짓된 약속, 이런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요, 여전히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요, 노엄 촘스키 박사는 이 챗GPT와 같은 AI 언어 모델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촘스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이 단순히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일종의 확률만을 다루는 거라고 지적합니다. 이게 바로 AI 연구 분야에서 흔히 말하는 확률적 앵무새, 이런 표현과 연관되어 있죠. 이 시스템들이 실제 이해나 지식도 없이 단순히 패턴을 모방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확률적 앵무새, 이 확률적 앵무새는요, 우리 AI 모델이 학습 데이터의 패턴을 단순히 통계적으로 반복하기만 하고 실제로 그걸 이해한다든가 추론한다든가 이런 과정 없이 답변을 생성하는, 답변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일종의 좀 비판적으로 지칭한다 그럴까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촘스키 박사는 이러한 기계학습 시스템의 예측이 항상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촘스키 박사가 AI, 특히 기계학습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주장해온 회의적인 입장, 계속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노엄 촘스키 박사에 따르면요, 이 챗GPT 시스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 습득 과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봅니다. 수조 개의 매개 변수나 막대한 양의 데이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하지만 우리 인간의 아이가 가진 어떤 근본적인 언어 이해력, 그 내장된 언어 이해력을 획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언어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어떤 심층적인 구조나 문법의 어떤 생성적 특성,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다음에 통계적으로 이런 거죠.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촘스키 박사는 이 챗GPT를 무슨 AI의 획기적 발전으로 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성급한 판단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 노엄 촘스키의 관점에 대해서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반론을 말씀드릴 건데요. 대표적으로 AI 딥러닝 기술의 대부이자 그 202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였죠. 우리 강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제프리 힌튼 교수는 이 노엄 촘스키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제프리 힌튼 박사에 따르면요, 노엄 촘스키의 영향을 받은 현대 언어학자들이 이 현대 AI 시스템을 아까 말씀드렸던 확률적 앵무새, 이렇게 부르는 주장. 이 시스템들이 단순히 거대 텍스트 데이터에서 통계적 패턴을 찾아서 그럴듯하게 붙여넣기를 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확률적 앵무새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해를 할 수 없다, AI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제프리 힌트는요, 실제로 진정한 이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1930년대 심리학자 바틀렛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의 연구를 보면 우리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단순히 저장된 정보를 이렇게 꺼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재구성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요. 우리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의 파편들을 현재 지식과 결합을 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1986년이었죠. 안타깝게도 챌린저 우주왕복선의 참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참사 직후에 진행된 기억 연구가 있었는데요. 심리학자 울린 네이서라는 학자하고요. 동료들이 참사 발생 하루 후에 학생들에게 이 사고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상세히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2년 후에 똑같은 학생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다시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응답했던 학생들의 3분의 2, 이 3분의 2나 되는 숫자의 학생들이 처음의 기록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기억의 오류가 아닙니다. 이 사례는요, 우리의 기억이 실시간으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의 기억이 단순히 저장된 정보를 자꾸 불러만 들이는 게 아니라 현재 맥락과 제공된 정보를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재해석, 재구성되는 창조적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현대 AI 시스템의 이해 방식이 우리 인간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흥미로운 관점도 가능해지게 되죠. 이러한 관점은요, 앞서의 촘스키의 주장, 그러니까 언어는 타고나는 거지 학습되는 게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강력한 반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AI 시스템들이 어떻게 언어를 지금 학습하고 있다는 걸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그 학습 과정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앞서 우리가 봤듯이 그 환각 현상,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많은 비평가들은 이게 바로 AI의 한계다, 이렇게 지적하지만요. 사실 이것도 매우 인간적인 특성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AI의 이해 방식, 이 이해 방식을 인간의 그것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게 제프리 힌튼 박사의 관점입니다. 오히려 이 AI 연구는요, 우리 자신의 어떤 인지 과정을 이해하는데 통찰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 이게 AI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해와 기억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직면하게 되는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불교에서는 인간의 기억과 언어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특히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많이 다뤘던 불교의 유식 사상, 이 유식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흥미롭게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유식 불교의 관점, 유식의 삼성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삼성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삼성설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식 체계를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병계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 이 세 가지 성품인데요. 우리의 기억, 그리고 언어 사용, 이게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매우 정확하고 정밀하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제일 위에 병계소집성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한다고 착각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심리학자들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의 선명한 기억들 상당수가 사실은 나중에 재구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의탁이성입니다. 이것은 모든 현상이 조건에 의존해서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억이나 언어 사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식, 그것은
그 순간의 맥락과 조건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원성실성입니다. 이 원성실성은요, 앞에 두 가지 성품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진실한 실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억과 언어가 이렇게 재구성되고 결국 맥락에 의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깊은 진실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식에서 말하는 삼성설의 관점은요, 현대 AI 언어 모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AI의 환각 현상이나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응답을 생성하는 능력, 그런 기능, 이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인식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억을 재구성하고 맥락에 따라서 해석하고요, 또 때로는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식 전통에서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오류나 결함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유식에서는요, 이것이 의식의 본질적인 특성이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물에 비친 달을 보고요, 진짜 달의 존재, 달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재구성된 기억, 그리고 어떤 맥락에 의존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 의식의 진정한 본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 유식불교의 삼성설은요, 우리 인간의 기억과 언어 사용, 그리고 현대 AI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기억의 재구성, 그리고 언어의 맥락 의존성, 이게 우리 단순히 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 이야기해 준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현대 AI를 이해할 때 중요한 통찰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AI의 환각 현상이나 이 맥락에 의존해서 하는 응답을 어떤 단순한 결함으로만 볼 게 아니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인식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의식의 본질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